전미수님, 아마 32강일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오늘 하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크로드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개척이 됐고, 실크로드의 끝은 신라 경주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로 보고 더 크게는 위에 파리까지도 우리가 봅니다. 경주에서 로마 글라스, 로마 시대의 그 유리병들이 경주 총들에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관통합니다. 실크로드가.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건 한 700년 기원 후 700년 후 얘기지만은 실크로드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개척이 되죠. 비단길, 비단로, 실크로드는 육상 또는 해상을 통해서 근대 이전 동서교역로, 동이라고 그러면 중국, 서라고 그러면은 유럽, 로마를 봅니다. 이는 비단길이라는 언어의 기원 자체가 중국의 비단이 로마 제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했고, 또 로마의 유리 제품들이 시안, 장안까지, 또 심지어는 우리 신라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비단길을 의미를 합니다. 비단길은 투르크 민족, 북방 기마 민족들이 중국까지 개척한 길이에요. 전 시간에 흉노족 얘기 많이 했죠. 투르크족이라고 그러면 지금 터키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약간 좀 감각이 없는 게, 저는 뭐 터키도 갔다 오고 우즈베키스탄도 갔다 왔지만은 그쪽 지방이 광활해요. 광활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끝도 없이 평원이고 평지예요. 또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지역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시안에서부터 실크로드 이제 그 마지막 실크로드 이 성만 떠나면 이제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그 길까지를 갔었는데, 그 길에 탁 떠났을 때 거기서 이제 떠나야지 2000km를 가야지 둔황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10세기니까 예수님 탄생 1000년 전부터 이 문명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끝도 없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영향도 받고, 메소포타미아의 영향도 받고, 그리스의 영향도 받고, 심하게는 인더스의 영향도 받고, 더 심하게는 중국의 영향도 받았다라는 이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비단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께서는 인류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문명이 꽃피고 정신문화가 꽃피고 영이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길은 중국 사람들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북방 유목민족들이 개척을 한 겁니다. 실크로드 기원전 이제 10세기경부터 이제 그 길로 왔다 갔다 했는데, 기원전 2세기경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개척이 되죠. 여러분들 좀 사진을 좀 자세히 이제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할 건데, 중국 이제 대개 시안에서 떠나면은 이 둔황이라는 곳까지 2000km예요. 요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밑이 하얀 게 티베트 고원입니다. 이 티베트를 지금 중국이 정복하고 있죠. 중국은 사실은 상당히 동쪽, 극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북경하고 서울하고 800km밖에 안 됩니다. 원래 티베트 민족 건데 중국이 뺏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타클라만칸 사막이 나오고, 그 밑에 골륜 산맥이 나옵니다. 골륜 산맥. 그리고 맨 아래가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위에가 골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협지 보는 분들은 골륜파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텐샨 산맥이 있습니다. 텐샨 산맥은 거의 2000km에 걸쳐 있는 산맥인데, 이거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환경 공부할 때 텐샨 산맥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왜냐하면 텐샨 산맥의 얼음이 다 녹으면은 이 지역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죠. 어쨌거나 히말라야 산맥, 곤륜 산맥, 텐샨 산맥. 그런데 이 하얀 노란 줄로 돼 있는 거는 이 물기가, 오아시스가 있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있는 길을 계속 따라가고 끝에 가갖고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시리아에 와갖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고, 또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로마로 가는 그러한 실크로드가 기원전 2세기에 이미 개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든 문화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수 안에 담아냈고, 우리는 이제 그 성수 안에서 담아낸 내용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어쨌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은 많은 곡물들을 북방 기마 민족에 바쳐요. 중국이 곡물을 받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흉노족한테는 선우, 묵돌 선우 같은 그 대단한 그 황제죠. 황제들한테는 곡물을 바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잡아낸 게 한 무제가 남 흉노족하고 손을 잡고 밀어내죠. 여기서 밀어내니까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은 그리스 터키까지 밀리고, 저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헝가리 쪽으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나게 되고 중국이 점점 확장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실크로드 기원전 2세기에 개척된 것은 그냥 비단하고 유리, 무슨 그 차이나 도자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역사, 교류,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문화적인, 정신적인 교류가 왔다 갔다 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단길은 단순히 동서를 잇는 횡단축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요게 한 3차례, 5차례에 걸쳐서 실크로드 길을 다 찾아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북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4통8달한 하나의 거대한 교통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실크로드를 생각해서 1대1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를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이제 한번 넓혀보겠다고 자신 있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못 보고 있는 거죠. 1대1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망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 망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 항구마다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심지어 아프리카 쪽은 더 지금 실크로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비단길은 3대 간선과 5대 지선을 비롯해서 수만 갈래의 길로 구성되어 있는 범세계적인 그물 모양의 교통로에 따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은 물건만 오고 왔다 갔다 했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까지도 서로 교류를 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정신이 교류가 될, 이제 그런 교통망이 완성이 됐을 때 예수님은 때가 차서 오신 거죠. 이제 때가 찼다 그런 거죠. 자, 이제 또 초원길, 초원을 따라 오아시스 따라가는 길이 있고 초원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원전 10세기 경부터 문명 교류의 주통로로 사용되었던 길이고, 유라시아 북방 초원지대를 동서로 횡단하는 거죠. 서쪽 끝인 카스피해 지금 보이시죠? 카스피해 연안 혹은 발트해 남단으로부터 흑해의 동북편과 남러시아, 이제 러시아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카스피해와 아랄해 연안을 지나 카자흐스탄과 알타이 산맥 이남의 중가리아 분지를 지나 몽골 고비 사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의 북쪽인 거죠. 사막 북단의 오르혼강 연안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 강의를 다닐 때 비행기를 타면은요, 절대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그 끝도 없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 초원지대 그 이제 지도 그 항로 비행기 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찍어 보면서 야, 이 길을 갔겠구나. 그리고 그 길이 보여요. 놀랍게도. 그리고 강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기껏 접하는 거야.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조금, 그 다음에 뭐 미국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연결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도 많은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공간이죠. 물론 남방도 많이 열려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공간도. 그래서 이 비단길을 보면서 우리가 시야를 많이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비단길에 우리나라가 맨 마지막 종착 지점이에요. 종착 지점이라는 것은 시작 지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문화, 또 우리 물건, 우리 사상 이런 것들을 온 세계에 뿌릴 수 있는 시작점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면은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도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GDP가 세계 9위 아니면 8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10위 안에 드러나는 나라예요. 이제 경제도 그렇고 사상도 좀 우리나라 지금 사상이 굉장히 좋은 건강한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종교의 그 전쟁이 없는 나라잖아요. 중동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빈부 갈등 아주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은 현재로는 그런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기본이 돼 있는 아주 토양이 좋은 나라죠. 거기다가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 건강한 나라가 전 탄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 문명교로 처음을 연 비너스상이 만년 전에 이 초원로를 따라서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대 동서로 널리 전파된 것으로 짐작이 되죠. 그래서 비너스상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죠. 기원전 4000에서 3000년경에는 채도 문화가 이 길을 거쳐서, 채도 문화라는 것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길을 거쳐서 아시아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길을 또 비단길이라고도 안 그러고 채도의 길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서아시아의 기원은 눈청동기나 로마의 유리도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신라까지도 왔다는 얘기죠. 일본 사학계의 기마 민족서를 말하는 고분 문학이 3세기에서 5세기에 기마 문화도 초원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비단길도 있고 초원길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다 동서양의 문화를 오고 가는 거죠. 예, 아주 이제 실크로드의 중요한 통로 초원의 길이 있고 오아시스 길이 있는데, 오아시스 길이란 중앙아시아의 건조지대 사막과 반사막에 점지하는 오아시스를 연결하여 동서로 뻗은 길을 말합니다. 사막을 비롯한 건조지대 군데군데 항상 물이 고여 있어 수목이 자라고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저도 중동의 카자흐스탄 이쪽 지역에 오아시스를 가봤는데 정말로 신비로운 면이 있더라고요. 오아시스는 사막인들의 생활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교역의 중심지로서 거기서 문물이 집산되고 교통이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100km마다 하나씩, 200km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서 그 오아시스를 따라서 길이 개척이 된 거죠. 역사시대 전에는 초원로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역사시대 이후에는 오아시스 길이 동서교류의 주요 통로로 사용됩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서아시아 지대에는 이미 상당히 발달된 교통로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파미르 고원이 장애가 되어 완성되어 있지 못했었어요. 근데 기원전 138년에서 126년 전한의 장건, 한나라 때 얘기했죠. 장건이
오아시스기를 개척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주 이 장군도 아주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결국은 중국으로 돌아오죠. 비단길 그 떠나는데 앞에 장건상이 어마어마한 장건상이 서 있어요. 사절단으로 파견됐을 때 파미르 고원을 지나 대월지에 이르는 오아시스길을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남북 두 길의 노정을 밝히고 그 길 위에는 주요 국가들의 중심지와 장안과 안서도호부, 둔황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둔황시, 그리고 인근국가들 간의 방위, 뭐 여기 몇 도, 뭐 킬로가 몇 미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하고 중국 시안하고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안에 있는 사람이 로마까지 안 가요. 시안에 있는 사람들이 둔항까지 정도 가면은 둔항에서 또 이 기만 민족들이 물건을 가지고 또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갖고 사마르칸트까지 또 2,000km 거의 한 6,000km, 조금 있으면 2,400km 거리도 되지만은 중간중간에 큰 도시가 있어갖고 거기서 물건 또 주고받아갖고 로마까지 가고 중국 시안까지 가고 심지어는 그거 우리나라 신라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도 넘고. 자, 지금 중국이 1대1로 하는 것 중에 하나 바닷길이죠. 전성기에 접어든 로마 제국이 남해로를 통한 도서 교육의 적극성을 이제 보이죠. 이들은 기마 민족인 스키타이도 아주 중요한 거죠. 해외 정복을 이용해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로마 시장에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각지의 명산물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박스 로마가 이제 거의 지중해 전체를 통일했을 때는 이미 어디까지 다 품었느냐면은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의 모든 것들을 다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이제 거의 하나로 뭉쳐졌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1세기 중엽에 로마의 항해사였던 히파루스가 아라비아인으로부터 인도양 계절풍의 비밀을 알아내고 아테네로부터 홍해를 지나 인도양으로 향하는 직항로를 개척함으로써 로마 동방 원거리 무역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비로소 중국에서 인도로 반출된 비단이 인도 서해안에서부터 해로로 로마로 이송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3세기 중엽에는 로마의 배가 인도차이나나 광동성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카티가라까지 항해하는 상선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안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거점 도시까지 가면은 또 저쪽에서 또 기만 민족이 와서 물건을 저쪽으로 옮기고 물건만 옮기겠어요. 책도 옮기고 사상도 옮기고 그랬겠죠. 시안부터 둔항까지가 2,000km입니다. 둔항은 기원전 117년 한무제가 건설해서, 한무제가 우리나라 고조선도 무너뜨리고 한 일이 많죠. 한나라와 당나라 시절에는 중국과 서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 둔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둔황이라는 노래, 음악도 좀 듣고 우리 자란 세대는 그랬는데 이 둔황이라는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실크로드의 남쪽 길과 북쪽 길이 만나는 곳이고 교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몇 세기 동안 서역, 인도로 불교 경전을 구하는 불교 숙녀들이나 많은 순례자들이 이 둔항을 지나가요. 그 과정에서 막고굴이라는 수천의 불상으로 이루어진 동굴 불교 유적을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막고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면은 인류 문명이 어떤 연관성으로 서로 발전하고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천의 불상으로 이루어진 동굴의 불교 유적을 만들어냈죠. 이곳은 실크로드가 지나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고굴에서 발견한 방대한 양의 고문서나 유물을 해석하고 디지털 작업을 하기 위한 국제 둔항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게 막고굴, 이 안에 한 900m까지 파고 이 그림도 많이 그리고 불상도 많이 만들어 놓고 수천 개의 불상들이 만들어져 갖고 얼마나 이 둔항이라는 도시가
정신적으로 융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낭에서 사마르칸트까지 2000km입니다. 사마르칸트는 비단길의 중심 도시입니다. 기원전 5세기 경부터 터를 잡은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을 이제 지난 거죠. 위에 파미르 알타이 산맥은 제가 여러 번 건너봤는데 이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명이 이렇게 막히는 거죠.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문명이 막히는 건데 이 비단길이 유럽하고 아시아의 문명을 이어주는 거죠. 어쨌든 사마르칸트는 기원전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실크로드의 핵심 도시로서 중국과 인도,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도시가 됩니다. 스키타이를 거쳐 알렉산더에게 점령되었을 때도 도시의 역할은 계속됐죠. 알렉산더가 사마르칸트까지 점령을 한 거죠. 알렉산더도 대단한 거죠. 원나라에 점령되는 동안에도 장안, 바그다드, 비잔티움과 어깨를 겨루는 도시가 됐죠. 특히 원나라의 부활을 꿈꾸던 티무르 제국 때는 제국의 수도가 되었으나 티무르 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왕조에 멸망하면서 도시의 명성을 잃고 되고 이후로는 우즈벡의 수도는 타슈켄트가 되죠. 이것들이 다 두낭도 그렇고 사마르칸트도 그렇고 거의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사마르칸트에는 아프라시암 궁전이 있는데 그곳에는 궁전을 찾는 각국 사절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곳에는 조우관을 쓴 두 명의 고구려 사신의 모습도 그려져 있어서 고구려하고도 교류하였음. 그래서 실크로드가 고구려, 신라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한반도 문화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지역의 비단길을 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이제 와갖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가나안 지방을 지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묵깃도를 지나고 야포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스클론, 고센 지역,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고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지나 이집트 카이로와 터키 이스탄불과 로마로 중국 교육 물자가 다 지나갔던 거죠. 동서양 교역로의 집합점이 가나안의 비단길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여건은 지중해와 사막 사이의 좁은 해안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비아 마리스 해안길이라고도 합니다. 이 해안길은 애굽,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서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 해안 지역을 따라서 카사까지 이루죠. 아스클론, 아스돗, 게젤, 루타, 아벡, 묵깃도까지. 우리도 묵깃도를 여러 번 갔다 왔죠. 이제 다마스쿠스, 가나안으로 와서는 전부 다 바다로 다 갑니다. 로마도 바다로 가고 그리스, 터키도 바다로 가고 그래서 묵깃도에서 이스라엘 평화, 와디 아르벨, 갈릴리 막달라 평지, 하솔, 단, 다마색을 거쳐 바빌론으로 가죠. 약 200km에 이르는 해안길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두 대륙을 잇는 중요한 국제 도로면서 비단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양대 문명과 양대 대륙 사이에 위치한 중간 통로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해안길은 국제 간의 무역과 군사 전력적인 면에서 국제적인 도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늘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오토만, 터키 이 세계 열강들이 힘이 강해질 때마다 이 비아 마리스 바닷길, 이스라엘, 가나안 그 길을 지나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 그냥 멀리 떨어진 하나의 동네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무역과 문명이 지나다녔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또 구약 성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온 문명을 끌어안는 내용이 성서 안에 꽉 들어있는 겁니다. 예, 오늘 비단길 간단하게 공부해봤습니다. 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